독일 문학을 하시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은 괴테라고 하는 작가가 독일 문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독일 작가가 있지만 괴테라고 하는 대작가를 빼버리면 독일 문학은 매우 가난해진다, 이런 얘기죠. 비슷한 의미로 한국 수필에서 비천득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의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수필 문학에서 비천득을 빼버리면 이 수필 동네는 굉장히 가난해질 겁니다. 그리고 비천득이라고 하는 또 수필가의 경우에 괴테도 그렇거든요. 괴테의 그 위대한 수많은 작품을 썼어요. 수백 권의 작품을 썼는데 그 많은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이고, 만약 이 작품이 없었다면 역시 괴테 문학도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렇다면 비천득이라고 하는 작가의 경우에도 인연이라고 하는 가장 많이 알려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 대표작이 없었더라면 비천득 수필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 인연이라고 하는 작품은 비천득 문학에서도 중요하고 한국 수필 문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한 그러한 작품입니다. 오늘은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 작품을 접근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3단 구조라고 하는 키워드, 세 번째는 작중화자라고 하는 키워드, 네 번째는 후경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여기에서 보통 수필가들은 이런 데 대해서 자기가 코멘트를 해요. 아, 기억하지 않고 있구나, 잊어버렸구나 라든가. 그거는 독자가 느껴야죠.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음식 사이사이에 이것은 감칠맛, 이것은 무슨 맛 적어 놓을 겁니까? 음식만 내놓으면 맛은 상대방이 보면 되죠. 거기다가 이 맛이 무슨 맛이라고, 이것은 재료가 뭡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어요? 이야기로 말을 하고 이미지로 말을 하고 무드로 말을 해야지 직접 언어로 애둘러 말하지 않고 우아하지 않게 말을 하면 문학적으로 되질 않아요. 그러고는 갑자기 뛰어나가 그날 잊어버리고 교실에 두고 온 우산, 이건 또 우산이에요. 우산을 가지고 갔다. 지금도 나는 여자 우산을 볼 때면 연두색이 고왔던 그 우산을 연상한다. 연두색이에요. 색깔. 선생님은 색깔에 굉장히 민감해요. 나의 사랑하는 생활에 보면 그 단풍의 여러 가지 색깔, 색종이 색깔, 이런 색깔 이야기도 해요. 당신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중에 색깔 부분도 있어요. 소리 부분도 있죠. 음악도 좋아하지만 시냇물 소리를 좋아하고 종달새 소리를 좋아하고 소리도 민감해요. 색깔과 소리는 일단은 감각적인 거예요. 감각에 민감해야 돼요. 감각에 민감하다는 것은 느낌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느낌이 풍부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언어로 전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훌륭한 작가가 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연두색 그 우산이 감각이 예민한 이 30살 된 비천득이라고 하는 작가에게 작가의 마음에 필름으로 찰칵하고 찍힌 거죠. 선명하게 찍힌 거예요. 그냥 평상적으로 쭉 지나가다 연두색 우산 하나가 찰칵하고 도들새김으로 줌인이 돼서 착 다가온 거죠. 그렇게 다가온 장면은 평생 안 잊어버리죠. 또는 10년 정도 안 잊어버리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장면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찰칵 찍히고 나니까 뒤에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도 쉘브르의 우산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니까 우산자만 봐도 쉘브르까지는 그랬는데 우산 두 글자는 딱 크게 꼬딕치로 내 눈 안에 확 들어오잖아요. 원래 그런 거죠. 마음이 있어야 보인다는 게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쉘브르 우산이라는 영화를 내가 그렇게 좋아한 것도 아사코의 우산 때문인가 한다. 아사코와 나는 밤늦게까지 문학, 둘 다 문학을 전공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가 가벼운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아까는 뺨에 뽀뽀를 했었잖아요. 뺨에 뽀뽀하기에는 어른이 된 거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 점점 성인이 돼서 독립하는 거죠. 독립은 뭐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죠. 부모와도 거리가 생기고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거죠. 독립은 거리 유지죠. 그래서 뽀뽀를 할 수 있는 사이가 이제 독립자들끼리 딱 만났을 때 우호적이라는 표시로 이쪽 나라 저쪽 나라에서 손 하나씩 내밀어서 딱 참는 게 그게 악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된 거예요. 새로 출판된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세월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 같다 이렇게 됐어요. 똑같은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새로 나온 좋은 소설인데 제목이 하필이면 또 세월이에요. 하얀 운동화 하다가 이번에 구두를 신고 들어가요. 하고 이 신발에서 신발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뽀뽀에서 악수로 넘어가고 이번에는 세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다음에 세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는 전체적으로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시간이 계속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는 동안에 인연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와서 또 하나의 양념을 문학, 세월, 우산, 구두 재료와 양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 후 또 10년이 흘렀어요. 세월을 이야기했는데 10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또 한국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해방 1945년 한국전쟁 1950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로나 격동이라는 두 음절 한 단어지만 이게 뭐 격동이라는 한 단어로 되겠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뭐 정신 차릴 수 없는 뒤죽박죽 그렇게 되고 보면 그때는 뭐 옳고 그름이라든가 선악이라든가 사실 뭐 그런 것이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정신 차릴 수 없는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한 후경과 관련되는 이야기인데요. 앞에서 아사코와 나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이렇게 식민지 시대 바깥에서는 거대한 사회 현상이 있는데 지금 개인적인 거예요. 국가도 없고 민족도 없고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서의 애틋한 마음이 주고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줌 아웃해요. 그래서 밖의 사정을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둘이는 그런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환경을 보니 전쟁이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상 최대의 혼란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막 뒤집어지고 독립이 되고 막 일본하고 싸우고 일본 물러가고 막 어마어마한 정치 사회적 격분이 있었던 거예요. 개인 얘기를 하다가 쫙 줌아웃되는 거죠. 나는 어쩌다 아사코 생각을 하였다. 그 혼란 속에도 가끔 문득문득 아사코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혼을 하였을 것이요. 전쟁통에 어찌 되지는 않았나. 남편이 전사하지는 않았나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하였다.
1954년 처음 미국 가던 길에 나는 동경에 들러 미우라 선생 댁을 찾아갔다. 세 번째예요. 선생 네 분은 흥분된 얼굴로 나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독립이 되어 무엇보다도 잘 되었다고 치하를 하였다. 아까 처음에 말했죠. 미우라 선생은 일본인이면서 일본인이 아닌 인류의 일원이었다고. 사회사업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너희 민족. 이게 아주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인류가 공동으로 인정하는 가치. 그것을 알고 계셨으니까 그런 사람 밑에서 자란 그 딸.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 그 시절에 무슨 한국인이 어떻게 일본 여자하고 애틋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헛기업의 사고예요. 그 비판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사물은 수천수만의 겹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쭉 줌인해가지고 딱 두 사람만 놓고 볼 수도 있고 조금 줌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에서 볼 수 있고 아주 멀리 와서 전 세계 인류 입장에서 볼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인류가 뭡니까? 인류도 인류 하면 제일 큰 범주 같지만 아니에요. 생명계의 범주에서 보면 인류는 소를 잡아먹고 돼지를 잡아먹잖아요. 생명계의 범주에서 보면 동물의 권리도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렇게까지 나가면 심하지만 콩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콩이 나 먹으라고 생겼나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런 주민 주마웃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가층적인 시각, 그 시각을 버무리는 것이 또 국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많이 느꼈을 거예요. 바깥에서 어마어마한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요. 막 홍군, 백군이 막 싸우고 죽이고 서로 하는데 홍군이 뭐 하자는 친구인지 백군이 뭐 하자는 친구인지 몰라요. 그거 봐가지고는. 아무튼 막 뭔가 이 세상은 막 어이없게 전쟁이다, 죽인다, 막 싸운다 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소용돌이의 한복판에서 한 지식인자, 지성인, 양심이 있고 섬세한 감각을 가진 의사이면서 시인인 지바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아주 현숙한 아내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아주 훌륭한 동지이자 친구이자 부부예요. 그런데 저기에 라라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은 아주 어렵게 살다가 어머니의 정부, 직접은 아니지만 그 아버지격인 그 남자에게 능욕을 당해요. 그리고 탁 파티에서 총으로 쏘아버려요. 죽지는 않지만 그 장면을 지바고와 지바고 부인이 보고 거기서 처음으로 강렬한 한 처녀를 본 거예요. 근데 이 라라에게는 약혼자가 있어요. 혁명가예요.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는 혁명가인데 약혼자야. 그리고 혁명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라라는 남편 찾으러 쭉 갔다가 또 지바고는 계속 여기저기 막 휘달리다가 전쟁에서 의사와 간호사로 또 만나요.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거기에서 삶에 지쳐요. 올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섬세하게 살려고 지바고는 고군분투하지만은 이 소용돌이가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나무집 담장도 뜯어가고 부끄러운 짓도 해요. 그런데 또 가슴 아프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항상 선하게만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선하게만 살 수 있을 만큼 용감하지도 않고 혁명가도 아니고 전사도 아니에요. 그러나 또 선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거죠. 옳은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간노라 직선 이러면 뭔 감동이 있겠어요. 옳은 길을 가다가 쓰러지고 그래도 일어나서 또 옳은 길을 가보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를 눈물겹게 하고 삶이라는 그런 거죠. 그런 얘기 속에 후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시바고와 라라는 사랑을 하게 되죠. 그 양심적인 시바고가 자기 아내를 배반한 걸까요? 배반한 거죠. 나쁘죠. 나쁜 줄도 알죠. 그래서 임신한 아내를 보고 이건 아니야 하고서 말을 타고 쫙 가죠. 그래서 세탁소에 가서 그 눈물을 흘리죠. 그래 알지요 라라도 저 남자 다른 여인의 남편이라는 걸 압니다. 내가 사랑해서 안 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이 거대한 세계의 폭풍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자기 나름대로 거기도 또 잘해보려고 훌륭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쳐서 이 남자 아니면 도저히 의지할 데가 없는 이 라라. 한편으로는 이 남자를 붙들고 싶지만 그러나 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아는 이 라라는 인정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나의 운명이 돌아오는 길에 또 군대에 잡혀가죠. 잡혀가니 아내는 또 오해를 하죠. 남편이 라라에게 갔구나. 프랑스로 가버리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집에 와보니 아내는 없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라라와 외딴 데로 가잖아요. 외딴 데로 가서 그 얼음이 가득 찬 그 빈집 그 집에서 손을 호호 불면서 시를 쓰고 단둘이서 한편으로는 슬픈 그러나 한편으로는 행복한 이 거대한 폭풍에서 실만한 단 하나의 점 같은 그 공간에서 그러나 얼음이 가득 찬 한밤중에 밖에서는 이리가 우하고 우는 그런 곳에서 사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손을 호호 불면서 시를 쓰죠. 그리고 마침내 코마로프스키가 또 오죠. 라라를 능욕하고 라라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남자죠. 그 남자가 이제 힘을 갖게 되어서 저 동부 지역에 내가 노력자로 가게 됐는데 또 라라는 실패한 혁명가의 약혼녀였기 때문에 수배자 명단에 올라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하다. 어떡할 거냐. 내가 가는데 나를 따라가면 괜찮다. 여기서도 딜레마죠. 같이 있을 수도 없고 라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내야 하는데 그럼 헤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먼저 가시오. 내가 뒤따라가겠소. 거짓말을 하고서 보내죠. 다시는 못 만난다는 것을 알면서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저 남자에게 보내는 거죠. 이런 이중적이고 삼중적이고 사중적인 여러 가지가 겹쳐서 예술적 후경, 뒷그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그 영화에서 가장 결정적인 TV나 이런 작은 화면으로 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리고 지금 무슨 영화관처럼 그런 영화관에서도 안 돼요. 저는 70mm 대형 스크린으로 봤거든요. 지금 영화관 스크린은 4배 이상이 돼요. 그리고 소리도 6번 트랙이라고 그러고 6군데서 음향이 나와요. 멀리서 봐야 돼요. 그럼 딱 두 사람을 태우고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아이즈가 떠오르죠. 팍 집을 이쪽으로 2층으로 올라가죠. 도끼를 들고 유리창을 팍 깨죠. 얼음이 열어있는 유리창을 팍 깨면 마차가 쫙
멀어져서 싹 언덕으로 사라져 버리죠. 그 뒤에 이제 또 역시 이 이야기도 3단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영화가 처음에 시바고를 돌봐주기도 했던 시바고 형이 한 소녀를 부르다가 몇 가지를 물어보는 장면에서 시작하죠. 그 소녀가 시바고와 라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죠. 그리고 이야기 마지막에 다시 그 장면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시작을 그렇게 해서 앞뒤에 그렇게 마무리를 해서 그것도 역시 3단 구조로 되어 있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거의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라라와 지바고가 거대한 세계사의 폭풍 또는 혁명의 폭풍 속에서 그런 이념, 전쟁, 투쟁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한 개인이 그 속에서 휘둘리면서 한편으로는 순수하고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고 한편으로는 피 흘리고 한편으로는 부도덕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도덕할 수밖에 없는 그거 아니면 또 붙들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걸 붙들기 위해서는 남들이 불륜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만 하는 또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2중, 3중, 4중, 5중으로 겹쳐서 우리에게 밀려올 때 이것을 개념적으로 이것은 불륜, 예를 들어 나쁜 사람, 이것은 정직한 사람, 혹은 무슨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다층적인 삶, 다층적인 생각, 다층적인 경험 이것이 문학의 일이지 역사의 일이나 철학의 일이 아니고 문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사나 그렇게 안 해요. 몇 년도 1914년 러시아 혁명 어쩌고 저쩌고 착착착착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죠. 철학은 이 이념은 이렇고 저 이념은 이렇고 이 이념의 장점은 있고 아니죠. 문학은 그 장점 속에 무슨 실제로 그것이 삶의 개인에게 적용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디테일하게 말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섬세한 데까지 건드려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개념이 아닌 감각으로 이미지로 사건으로 경험하게 하고 다른 한편은 느끼고 감동하게 하고 이것이 문학 예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이야기도 바깥에서 2차 대전이 있었다, 해방이 있었다, 6.25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돌고 돌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미우라 선생은 그래도 한국이 독립된 것을 축하할 줄 아는 또 그런 것. 그 속에서 또 두 아사코와 이 작가 사이에 개인적인 또 그런 것이 지바고와 라라의 관계같이 절실하지는 않지만 은은하게 흘러가고 있죠. 아사코는 전쟁이 끝난 후 메가더 사령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메가더 사령부에서. 일본이 이렇게 기세등등하더니 이제 세계사적 흐름을 볼 때는 일본도 패전국가가 돼가지고 남은 나라 통제를 받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 한국 피지배자로서 갔지만 이번에는 아사코가 피통치자로서 메가더 사령부에 갔습니다. 이렇게 삶은 구조가 복잡한 거예요. 일본과 한국, 이 차이만 있는 거야. 일본과 미국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고 또 미국과 우리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이 복잡함을 아주 디테일하게 섞으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후경, 뒷그림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만난 일본인 2세와 결혼을 하고 따로 나서 산다는 것이다. 근데 따로 살아요. 부모하고 같이 살지는 않은데 일본인은 일본인인데 미국에 가서 정착을 한 일본인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순수해 보이지가 않은 거죠.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사코 집으로 안내해 주었다. 뾰족 지붕에 창문들이 있는 작은 집이었다. 20여 년 전 내가 아사코에게 준 동화의 겉장에 있는 집도 이런 집이었다. 아, 이쁜 집. 우리 이담에 이런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사코의 어린 목소리가 들린다. 들렸다도 아니에요. 그때 들렸겠지만 그때도 들렸고 지금도 들려요. 아까 어떤 장면이 찰칵 찍힌다고 그랬는데 귀에도 찰칵 녹음이 되고 그 녹음된 소리는 역시 그 장면처럼 평생을 두고 귀에서 울릴 수가 있죠. 10년쯤 미리 전쟁이 나고 그만큼 일찍 한국이 독립되었다면 아사코 말대로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것도 중화된 표현이죠. 아사코와 나는 결혼하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데 들어오면 이게 그냥 분위기 다 깨는 거죠. 밖에 나가는데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오는 곡선으로 쫙 곡선처럼 흘러가던 선율에서 갑자기 직선 같은 째지는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죠.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뾰족 지붕에 뾰족 창문이 있는 집은 아니라도 이런 부질없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 집에 들어서자 마주친 것은 백합같이 시들어가는 아사코의 얼굴이었다. 스위트피, 목련, 백합. 백합은 목련보다도 더 고상한 정신을 상징하죠. 그리고 순결을 상징하죠. 특히 예수님이 백합의 이미지를 설교하심으로써 백합하면 거의 종교적인 경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멋들어진 백합도 시들 때는 그렇게 취할 수가 없죠. 근데 하필이면 시들어가는 백합과 같은 스위트피 시절, 목련 시절의 새롭고 또각또각 경쾌하게 그렇게 걸어가던 걸음걸이가 축 처져서 어깨가 늘어져서 삶에 지쳐서 라라가 된 거죠. 라라가. 라라보다는 좀 나았다면 나아요. 중요한 것은 그 라라는 그렇게 삶에 지쳐서 그러면서 붙들 수 있는 지바고가 있었고 지바고를 붙들었고 그 사랑에 절실했고 근데 지금 아사코는 붙들 사람도 없고 붙들 의지도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동적인 움직이는 힘이 없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상황에 시들으라면 시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고서 수동적인 것 같아요. 그 집에 들어서자 마주친 것은 백합같이 시들어가는 아사코의 얼굴이었다. 세월이라는 소설을 이야기한 지 10년이 더 지났다. 그러나 그는 아직 싱싱하여야 할 젊은 나이다. 남편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같이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그리고 진주군 장교라는 것을 뽐내는 것 같은 사나이였다. 인품, 인격 면에서 그렇게 볼만한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아는 아사코 수준에 안 맞아. 근데 아사코는 어쩔 수 없어. 현실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타협한 거죠. 그것이 인생이죠. 그것이 슬프죠. 현실은 우리를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죠. 중력의 법칙이죠. 중력은 뭐든지 밑으로 끌어내리죠. 나뭇잎을 끌어내리죠. 봄의 나무는
봄나무 잎은 위로 올라가죠. 가을나무 잎은 떨어지죠. 살아있는 것은 중력에 반하죠. 솟구쳐 올라가죠. 그러나 중력은 계속 끌어당기죠. 누가 이길 것인가죠. 아사코는 거기에서 졌죠. 현실이라고 하는 강력한 중력에 끌어당겨져서 아주 바닥까지는 아니지만은 12월 찬 겨울까지는 아니지만은 한 9월 정도 거의 낙엽이 지려고 하는 그런 지경이 되어 있는 거죠. 아사코와 나는 절을 몇 번씩 하고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여대생 시절에 만났을 때는 악수를 하고 헤어졌잖아요. 뽀뽀를 했다가 악수로 물러났는데 이제 악수도 없이 절을 했어요. 절을 일본식으로 절을. 거리가 더 멀어진 거죠. 거의 남남이 되어버린 거죠. 악수를 할 때는 친구였죠. 뽀뽀를 할 때는 거의 애인이었죠. 이제는 남남이 되었죠. 여기까지 아사코와의 이야기를 다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3단 구조 세 번째로 넘어와서 사소설이 아닌 수필로서의 수필 작가로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도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나와 아사코는 3번 만났다. 3번째는 아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상 오늘은 인연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민 수필 대표 수필을 감상해 보았습니다.